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노동공제회라고 하는 1921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이것도 이제 근대적인 협동조합의 효시겠죠. 네. 이 근대적인 협동조합의 효시였던 우리나라 조선노동공제회도 영국의 로치델 공정선구자조합과 같은, 그러니까 1921년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당시에 이제 서울 경성이라고 불렀으니까 경성에 살던 시민들 혹은 노동자 계급, 이 사람들의 삶의 조건은 굉장히 열악했겠죠. 당연히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제 병탄이 된 이후에 지배당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 시절에 어려웠던 본인들의 삶의 조건, 삶의 질을 일제 조선 총독부가 그걸 해결해 주지도 않을 거고, 조선 총독부의 업무를 받던 기업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그 피해를 당하고 있던 우리들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조선노동공제회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 후반부터 고도성장기에 들어가죠. 고도성장에 들어가면서 물론 신협은 해방 이후에 최초의 문헌상으로 나타났던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5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그 이후에 생겼고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민간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자발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민간 주도성이 약해졌죠. 이 약해진 거에 대해서 협동조합이나 사직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관치금융, 그러니까 지금의 재경부겠죠. 재경부가 관할하는 그 금융권 범위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그 예수금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땡겨 쓰기 어렵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땡겨 쓸 수 있느냐?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것들을 국가의 금융 시스템 속으로 편입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신협법을 만들고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새마을금고법을 만들어서 그걸 관치금융의 영역으로 집어넣으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뭔가 자금이 필요할 때 그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있는 돈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 그게 첫 번째였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제도화의 영역 밖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운영되는 데 있어서 뭔가 뭐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도 뭔가 관치금융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게 필요했겠지만, 가장 주요하게는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금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그걸 경제개발에다가 갖다 쓰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관치금융 영역으로 당겼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이때까지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소비자 생협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들이 소비자 생협으로 많이 분출이 됐던 거고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실은 90년대 이후가 아니라 1970년대에도 이미 우리나라에 노동자 협동조합의 형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겨났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들은 규모도 굉장히 작았고, 그리고 존속성도 그러니까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간 존속되기보다는 실험적으로 뭐 몇 년 동안 해본 결과 좀 망한 사례들이 좀 많긴 했지만, 어쨌든 최초의 등장은 1970년대에 이미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이 많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혹은 좀 전에 말씀드린 조선노동공제회, 이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도 자발적 필요, 그러니까 로치데일에서 생산자들의 횡포,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그런 낮은 삶의 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필요에 의해서 로치데일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로치데일이 만들어진 원리 배경과 똑같이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해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정신, 배경은 똑같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1921년에 최초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선노동공제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없어졌다가 왜 사회적 경제가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을까? 그 배경을 좀 보자고 하면 OECD 주요국의 평균과 한국의 실업률, OECD 평균 실업률이 이런데 청년 실업률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예전엔 좀 낮았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체 실업률을 보면 별 차이는 없어요. 3.7, 3.1, OECD는 8.1에서 6.3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더 심각해지는 게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청년 실업률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게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 청년들에게 적정한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이 커질 거고 그걸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줄이고 물론 공공부문이 기업이 좀 신규 고용을 줄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좀 늘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해줄 거냐?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담당해 주는 게 필요하다. 네, OECD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 유로 지역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3.5에서 3.8 이게 2017년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이런 상태로 여기서 2014년에 출발해서 2018년이라고 하면 한국은 조금 높아진 미국의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고 OECD 평균도 낮아지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낮아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약간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도 그렇고 청년 실업률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뭐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의 시대를 그렇게 실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필연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건 그 실업률이 과거와 뭐 현재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6년 요게 이제 네모가 2016년인 거고요. 피크 레벨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았을 때를 얘기를 해보면 OECD 평균이 뭐 요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격차가 좀 있다라는 거죠. 뭐 멕시코의 경우에 격차가 별로 없다라든가 혹은 뭐 여기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격차가 별로 없고 폴란드의 경우도 별 격차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약간의 격차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점유율을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로치데일 공정선구자금이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서 영국 하원에 1832년에 만들어졌던 아동노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보면 전체 노동시간 19시간 중에 1시간을 쉬는 그런 엄청난 이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는 그럼 어떠냐라고 봤을 때 소득 상위 1%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99가 아닌 제일 잘 버는 사람 1%의 소득 점유율을 보시면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19.34%. 그 다음이 영국이고요. 12.93%.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12.23%. 그러니까 잘 버는 사람 1%가요. 전체 소득 중에 12.23%를 벌어요. 엄청나게 많이 번다는 얘기죠.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못 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국가들 보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특히나 이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유럽 3인주의 국가라고 하는 여기서는 많이 버는 사람들의 소득 점유율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도 그렇지만 상위 10%의 소득 점유도 보면요.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48.16%예요.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44.87이에요. 그러니까 10%로 보면 90%가 한 50한 6%를 버는 건가요? 네. 90%가 한 56%를 벌고요. 잘 버는 사람 10%가 44%를 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이 빈부격차를 국가가 혹은 기업이 이걸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노력하면 좋은데 물론 국가의 입장에서는 뭐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사실은 빈부격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업은 자기네들의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게 가장 최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빈부격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국가는 그나마 신경 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보면 이게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한국 사회는 잘 버는 사람과 1% 혹은 10%와 못 버는 사람 간의 소득 점유율 격차가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소득 격차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 소득 격차에 있어서 하위 계층, 못 버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사업 조직을 만들고 그 사업 조직을 통해서 소득을 좀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는 거죠. 요게 얼마만큼 많이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표들인데요. 여기서도 덴마크나 여기가 벌고 있는 게 상위 1%가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정도. 그러니까 통계치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기 잘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버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생산과 교환과 소비와 분배, 이렇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를 제4섹터, 그래서 1섹터 정부, 2섹터 기업, 3섹터 민간단체 혹은 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4섹터를 사회적 경제로 보는 게 아니고 그 3섹터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를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생산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자율공동체, 노동개혁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교환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나 아나바다. 아나바다는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운동의 영역들. 소비의 영역에는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공동육아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들, 그리고 분배의 영역에서는 자선모금단체나 마이크로크레딧. 마이크로크레딧과 관련해서는 이게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방글라데시의 국립대학 교수가 만들었던 그라민뱅크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그 장발장 은행이란 걸 한번 검색해서 매달 1, 2만 원이라도 한번 기부를 해보는 걸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장발장 은행은 설립 취지가 뭐냐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낼 능력이 안 돼서 전과자가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벌금을 낼 수 있게 벌금 같은 걸 대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장발장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경제는 생산, 교환, 소비, 분배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우리나라에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이 어쩌면 좀 제도화의 순서로 보면 선배죠. 2006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때 이제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공공근로, 자활 이런 정부 재정 지원에 의해서 일자리가 확대되긴 했는데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단기 일자리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서 그걸 좀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을 했었죠. 2000년대 들어서는 이게 조금 변화해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와 사회 서비스율 증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2006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과거였다고 하면요. 앞으로 사회적 경제의 철학, 사회적 경제가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에 새로운 난제들이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기술 변화, 인구와 세대, 불평등 성장, 에너지와 환경 이런 난제들이 있는데 가령 기술 변화의 경우에는 사회혁신과 함께 가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술은 자꾸 발달할 겁니다. 변화하기도 할 거고 그런데 그게 일부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기술의 발전, 변화가 아니고 사회혁신과 함께 가는 따라서 그러니까 혁신이 된다라고 하는 건 과거와 다른 차원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건데
더 많은 일자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인구와 세대의 경우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의 대두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지방소멸 혹은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핵심 문제로 등장할 거고요. 불평등 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1% 혹은 10%가 점하고 있는 소득 점유율 그리고 청년 실업이 전반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 불평등과 관련해서 격차 해소 이게 성장 정책의 세대 정책으로 자리 잡을 거다. 그래서 그 격차를 어떻게 좁힐 건지 이게 새로운 난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에너지와 환경의 측면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TV를 보다 보니까 원래 그 기후학자들이 얘기한 게 50년 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평균 한 2.4도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쩌면 그게 5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균 기준이 5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에서 거의 완벽한 아열대 기후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작물의 재배 환경 그리고 가뭄이나 혹은 뭐 한파와 같은 이런 기후의 급격한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에너지는 환경과 관련해서 전환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난제들이 있는데 이런 난제들에 대해서 물론 정부나 기업 부문에서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겁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 조직도 새롭게 생겨난 사회적 경제 조직이든 기존에 활동하던 사회적 경제 조직이든 이런 난제들이 미래의 화두가 될 걸 예상하고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ถ้าพูดถึงทีมฟุตบอลของเราคงต้องย้อนกลับไปที่วันแรกที่นี่ชาวบ้านชอบดูฟุตบอลกันมากแต่ไม่มีใครเคยเล่นหรอกก็อย่างที่เห็นเรากินนอนอยู่บนน้ำมาแต่ไหนแต่ไรแล้วเพราะที่นี่ไม่มีบนดินสักนิดกีฬาอย่างเดียวที่เล่นกันได้คือแข่งเรือไม่ก็โม้กันเรื่องปลาที่จับได้วันนั้นแหละความคิดเล็กๆก็เกิดขึ้นพวกเราคิดตั้งทีมฟุตบอลขึ้นมาแต่ชาวบ้านก็คิดว่าพวกเราบ้าเด็กพวกนี้ส่งเสียงอะไรกันปาเปิดทีมหมดแล้วเราตั้งทีมบอลเราจะเป็นแชมป์โลกมีแต่ทะเลเป็นพี่กับทีมตกหมึกจริงอย่างที่แกพูดพวกเราไม่มีแม้แต่ที่ให้เล่นฟุตบอลพอเราจัดทีมกันเสร็จปัญหาต่อมาก็คือเราจะเตะกันที่ไหนล่ะที่นี่มีแต่ทางเดินแคบๆแล้วเราก็มีความคิดว่าเราต้องสร้างพื้นที่ของเราเองเรารวบรวมเศษไม้เก่าๆถูเข้ากับแพปลาทำอย่างนี้ทุกวันหลังเลิกเรียนแล้วเราก็สร้างสนามของเราขึ้นมามันโยกเยกแต่มีวัตถุเต็มไปหมดบอลตกน้ำบ่อยมากเลยพวกเราด้วยแต่เราก็เรียนรู้ในการเล่นบนสนามแบบนี้เพราะนี่แหละสนามของเราสนามนี้จะเป็นแชมป์โลกแล้ววันหนึ่งเราก็ได้ไปสมัครการแข่งขันฟุตบอลแล้วเราจะสู้กับเขาไหวเหรอแล้วเราก็ตัดสินใจลงแข่งถึงจะไม่มีชุดก็เหอะชุดนี้มาอย่างแรกเราไม่รู้มาก่อนว่าจริงๆแล้วชาวบ้านก็สนใจเราเหมือนกันพวกเขาเอาชุดมาให้แถมตามมาเชียร์ด้วยตอนนั้นเราตื่นเต้นนะ
แต่พอเอาเข้าจริงเราทำได้ดีกว่าที่คาดไว้จังหวะเท้าของเราดีกว่าจากการเลี้ยงหลบตะปูแถมประตูในสนามจริงใหญ่กว่าตั้งเยอะแล้วเราก็เข้าถึงรอบ4 ทีมสุดท้ายวันนั้นฝนตกหนักมากแถมคู่แข่งก็เป็นแชมป์เก่ารองเท้าของเราเต็มไปด้วยน้ำเราเล่นกันไม่ได้เลยหมดครึ่งแรกเราโดนนำไป2 ลูกเราสู้ไม่ได้จริงๆเราไม่รู้จะทำยังไงหลังจากครึ่งแรกที่เราสู้ไม่ได้เราต้องทำอะไรบางอย่างเราต้องกลับไปเล่นฟุตบอลแบบของเราด้วยการถอดรองเท้ามันเป็นฟุตบอลแบบที่เราถนัดจริงๆคู่แข่งสู้เราไม่ได้เราเล่นดีขึ้นทำได้ดีขึ้นเราตีเสมอได้เราคิดว่าเราจะชนะแต่เพราะลูกนั้นในนาทีสุดท้ายนั่นแหละเราไม่เสียใจหรอกดีใจซะอีกที่มาได้ไกลขนาดนี้แถมชาวบ้านทุกคนก็ภูมิใจด้วยหลังจากนั้นความคิดของคนทั้งเกาะก็เปลี่ยนไปวันนี้เรามีสนามใหม่ที่ไม่มีตะปูแล้ว แต่เราก็ยังไม่ได้เล่นบนสนามหญ้าอยู่ดี 이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이 저는 사회적 경제에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함의는 뭐냐면요. 축구가 하고 싶은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들이 사는 주거지는 수상가옥이에요. 육지가 아닌 거죠. 바다 위에 혹은 엄청나게 넓은 강 위에 가옥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축구를 하고 싶어도 축구장이 없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이제 보통 아이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이건 실화였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우리 축구 못하겠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라고 해서 아마 축구 이외에 다른 재미거리를 찾았겠죠. 놀거리를. 그런데 이 아이들은 스스로 폐선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로 실행을 한 거죠. 두 번째 함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전반에 2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후반이 시작될 때 아이들이 뭔 결정을 했냐면 축구화를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래 축구화 없이 운동을 했던 아이들 그리고 그 아까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자꾸 물에 공이 빠지니까 그 공을 주우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수상가옥 옆에 만들었던 축구장은 항상 젖어 있었죠. 그 젖어 있는 축구장에서 맨발로 축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는 맨발로도 미끄러운 데서도 잘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문제를 정말 창의적으로 해결한 거죠. 물론 그 문제 해결 과정이 대단히 좀 단편적이라거나 혹은 쉽게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축구화를 벗는다는 상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태국 남부에 있던 파니FC라고 하는 축구팀의 실화입니다. 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축구팀이 만들어졌고 태국 남부에 명문 리그가 된 이 파니FC의 실화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주는 함의, 그러니까 이 강의의 마지막을 그 함의 2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수상가옥밖에 없던 곳에 축구장을 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노력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 그게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러워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때 축구화를 벗는 결단, 즉 사회적 경제 조직도 처음에 창업돼서 운영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학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퀴즈를 몇 개 내드릴 텐데 이 퀴즈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신 다음에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저희한테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퀴즈는 드푸르니 교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벨기에에 있는 리에주 대학의 드푸르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 경제를 정의했던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드푸르니 교수가 정의했던 사회적 경제 운영 원칙이 뭔지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좀 전에 맨 마지막에 봤던 태국 남부에 있는 그 아이들이 수상가옥에서 이 축구 경기장을 만들었던 그 축구팀의 이름이 뭔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영국과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협동조합의 효시라고 불리는 영국의 협동조합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근대적인 협동조합의 효시의 이름이 뭔지 설립 연도가 언제인지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퀴즈에 대해서는 답변을 나름대로 좀 작성하셔서 저희가 원하는 양식에 따라서 제출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상황 체크는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많이 들어주셨나? 뭐 이런 걸 좀 보려면 그런 게 필요해서 그렇게 퀴즈를 3가지 내드리고 저희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